근데 지금 보면 시기가 6월 중순이잖아요. 이거를 상반기 채용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수시 채용이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일단 그 상반기 채용이라고 하면 보통 2월 달, 3월 달 이때 채용 공고가 뜨고 한 5월 지금 현재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연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게 이제 상반기 채용인데 지금 시즌에 채용하는 게 이거는 일단 상반기 정기적인 채용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시기적인 타임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국민은행의 채용 상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이렇게 가장 최근의 2개년도 채용 상황을 보면 국민은행 지금 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상반기 채용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채용만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 한 500여 명, 그다음 2020년도에는 한 200여 명 해가지고 채용이 이제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반기 채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국민은행 채용의 최근 연도 특징이고 네. 은행별로 이 채용을 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 어떤 은행은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 다 하는 은행이 있고 또 어떤 은행은 상반기 채용 안 하고 하반기만 채용하는 이런 은행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6대 시중은행 중에 공교롭게 이게 딱 두 개씩 나뉘어서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은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 채용을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은행들이고요. 그다음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는 상반기 채용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하반기 채용만 하는 은행입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을 상반기 채용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고 하는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은행이니까 우리 국민은행의 채용 관행을 보면 은행별로 이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채용 관행을 보면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번 올해 지금 채용하고 있는 우리 IT 데이터 경영관리 전문가 이 채용이지 않습니까? 이 채용은 여러분들께서 상반기 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시 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시기도 그렇고 은행의 채용 관행도 그렇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세 개 분야에서만 딱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어도 이제 정기 채용이다 그러면 우리 금융영업 파트,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는 그걸 유니버셜 뱅커라고 해서 UB 분야라고 하는데 이 분야도 채용을 해줘야 우리 적어도 문과생들이 좀 이제 숨통을 트일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채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가 이제 경영관리 전문가, IT 분야, 데이터 분야 이렇게 세 파트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L1 직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공무원 채용을 하듯이 7급 채용, 6급 채용, 5급 채용 해가지고 직급별 채용 이렇게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요. 초반에 이제 직급을 무너뜨리고 좀 이제 전통적인 조직 문화를 무너뜨린다라는 이런 서구적 조직 문화를 좀 지향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은행들이 이 직급을 좀 무너뜨리고 그냥 레벨을 좀 단순화시켜서 했던 게 이제 국민은행은 L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되는데요. 이 L자의 L은 레벨의 약자입니다. 레벨. 그러니까 L0, L1, L2 이렇게 채용이 있으면 은행에서 채용 공고를 올 때는 그냥 L0, L1, L2 이렇게 채용을 올리는데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게 L1이 뭐지? 잘 모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은행에서 채용을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채용 공고를 올리면 좋을 텐데 L0라고 하는 건 레벨 0를 말하는 거고 L1은 레벨 1인데 우리 정규직 국민은행의 정규직 직원들이 L0부터 L4까지 있습니다. L4까지가 있고 L4가 되면 이제 관리자 직급이 되겠죠. 그 부장급, 지점장급. 그 L4 위에는 이제 임원급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레벨이 L0부터 L4까지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채용하는 게 L1 직급이고요. 네. L1 직급은 대졸 신입 행원 수준의 채용이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바로 직전인가요? 지금 채용하고 있는 보훈 채용과 장애인 채용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일반 사무 또는 행정 또는 사무 보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채용하는 건데 그 레벨은 L0 직급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0 직급은 어떤 일정한 한정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을 L0 직급이라고 하고 L1 직급은 대졸 신입행원으로 종합직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고 아무거나 아무 업무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직급을 L1 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쌤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수시 채용이냐 상반기 채용이냐 여기서 수시 채용이라 생각하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이런 또 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 실제로 이번 채용을 수시 채용이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상반기 채용이랑 받아들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제가 미리 힌트를 좀 드렸었네요. 네. 정신건강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상반기 채용이 돼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럼 하반기 채용은 또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 채용이라고 해석하고 뭐 또 실제로 채용 공고에도 수시 채용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 채용은 하반기 채용 나름대로 국민은행이 또 우리 사회적인 역할 또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그 상반기 수시 채용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채용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하반기 채용은 그만큼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그리고 하반기 채용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그 회사에서도 채용 공고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취준생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백쌤도 은행 채용 총괄 책임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고민하셨나요? 저는 실제로 누구한테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에서 채용 이거를 담당했던 때가 6년을 담당했는데요. 네. 제가 다른 보통 어떤 직장인분들이 평생 그러니까 한 25년, 30년 동안 고민했을 일을 저는 6년 동안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때가 그때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하나 올리는 게 글자 한자 쉼표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 가지고 다 느낌과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시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게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취준생들이 보고 또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표현의 중요성 이런 게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해야 되고 또 우리 다른 직원들한테도 또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또 이상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거쳐야 되는 게 이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 그것도 이제 좀 어떤 의사결정권에 있는 정도 수준의 그 직급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되게 고민스러운 그런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항상 지원자의 입장에서만 있었더니 이제 채용 담당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뜬 공고에서 특히나 취준생분들이 IT 분야와 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IT나 데이터나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우리 취준생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실제로 우리 데이터 분야가 지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살짝만 과거로 올라가면 이 데이터 분야를 우리 IT 파트, 그러니까 IT 부서 쪽에 소속돼 있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 분야나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좀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IT 부서와 독립시켜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같이 교집합이 많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IT 부서 안에 데이터 팀이나 이런 팀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IT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쪽이 IT 쪽 순수한 IT 쪽 영역이라면 데이터 쪽이라고 하면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든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그 고객분들이겠죠. 이 고객분들과의 접점의 선상에서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접점 채널을 구축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쪽을 좀 고민하고 개발시키는 그런 쪽 영역이라 조금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데이터 쪽과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파트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분리되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좀 쉬운 표현으로 드리자면 네. 우리 IT 쪽 영역이다 그러면 순수 이과적인 영역이다.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 영역이다 그러면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영역이다 그러면 순수 이과적인 영역에
문과적인 영역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융합적 인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IT 쪽과 데이터 쪽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 말씀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IT는 그러니까 이과적 소양, 그리고 데이터는 이과, 문과 융합 소양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자소서나 면접 같은 걸 평가할 때도 그 평가 관점도 이런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달라져야 되고 실제로 문항도 보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됩니다. 우리 지원자분들이 내일이 이제 마감이지 않습니까? 느껴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의 자소서 항목만 딱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야에 지원하시면 IT 쪽 자소서 항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아, 우리 데이터 쪽은 이렇게 자소서를 적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거고요. 반대로 IT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쪽 영역의 자소서 항목을 한번 보시면 아, 우리 IT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적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IT 분야하고 데이터 분야하고 제가 자소서 항목을 한번 비교를 큰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 수가 있는데요. IT 쪽 영역의 자소서하고 그 우리 데이터 쪽은 제가 아까 순수 이과적 영역이냐 아니면 융합적 영역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IT 쪽 영역은 1번 지원 동기하고 뭐 1번 질문, 1번 항목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우리 은행권의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하나라면 이 1번 항목을 빼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다 IT 쪽 영역이나 IT 쪽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어떤 이과적 영역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줘야 되는 그런 쪽을 적어줘야 자기소개서가 좀 잘 적은 자소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쪽 자소서가 이제 IT 쪽 자소서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면에 데이터 쪽 자소서를 한번 보시면요. 데이터 분야 쪽 자소서는 1번의 지원 동기라든가 이 전통적인 항목은 그냥 그대로 IT 쪽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2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IT 쪽 자소서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되고 그래서 아, 우리는 이런 쪽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적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야 되는데 당장 2번만 보더라도요. 그 우리 시중은행이 가진 경쟁력,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IT 쪽에서는 본인의 생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과 실적의 결과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데이터 쪽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적어라라고 하는 이런 인문학적, 문과적 소양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르죠. 그다음 또 3번에 가면 협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IT 쪽에서는 협업, 팀워크 이런 게 아니라 너의 결과가 뭐냐, 너의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묻고 있는데 우리 데이터 쪽에서는 네가 협업을 해본 적이 있냐, 너는 협업을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이 협업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IT 쪽과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데이터 쪽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실적이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인문학적 소양과 또 문과적 사고방식, 문과적 영역의 어떤 그 영역이죠. 그 이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융합이 되어야 잘 적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IT 쪽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간파하고 만약에 내일까지 마감인 자소서를 적는다면 어떤 큰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은 방향을 짚고 나간다는 차원에서 잘 적은 자소서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설명 뭐 그 정도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IT와 데이터 분야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보니까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아무래도 마감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셨겠지만 지금 수정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겠다 이런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가장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가장 큰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을 때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되고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반복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데이터 분야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문과적 소양 이 부분을 반드시 저는 이렇게 문과적 소양, 저는 이렇게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역량을 같이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 데이터 분야의 인재상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을 잘
새기셔서 지금 혹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으로 살짝 수정이나 방향성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정시 채용 같은 경우는 서류정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필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IT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필기 전형이 다를까요? 어떤가요? 예, 이 필기 전형도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 NCS는 이제 우리 일반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기업에서 주로 많이 보는 그 필기 시험 유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NCS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는 입장인데요. 네. 뭐 그 이야기는 길어서 나중에 다시 하고 네. 지금 우리 그 데이터 분야하고 IT 분야 필기 시험은 그 NCS를 보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셨는데 필기 시험 대신 이렇게 코딩 테스트 보는 게 이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유형의 필기 시험이 더 실질적인, 실무적인 그리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NCS 대신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야와 IT 분야의 코딩 테스트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채용 공고에도 나올 겁니다. 데이터 분야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하고 SQL을 두 문항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IT 분야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이 4문항, 그다음에 SQL이 1문항 이렇게 해서 총 5문항이 나오는데 이 SQL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빅데이터 쪽과 관련한 어떤 전문 공부 분야고 이 SQL이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분야에서. 그래서 데이터 분야를 강조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야에서는 SQL을 2문항을 보고 근데 IT에서는 이제 SQL은 1문항만 보고 나머지는 어떤 시스템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4문항을 본다는 거죠. 이런 코딩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실시하는 것도 이제 데이터와 IT 분야의 특징이 나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SQL하고 뭐 알고리즘은 그래도 전산 또는 IT 또는 컴공, 컴퓨터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다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제 통계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셔서 아직 이쪽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은행의 데이터 분야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소서뿐만 아니라 코딩 테스트도 IT와 데이터 이 분야별로 다른 만큼 면접도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면접 부분은 또 이제 데이터 분야하고 우리 IT 분야하고 또 다르게 보는데 최종 면접까지 가면 최종 면접은 임원 면접이니까 임원 면접은 다 동일합니다. 임원 면접은 동일한데 실무자 면접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 면접은 우리 데이터 분야에서는 PT 면접만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IT 분야에서는 실무 면접 플러스 PT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IT 분야가 조금 더 하나 더 과정을 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과제는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테스트 끝나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에게 PT 주제 또는 이제 뭐 주제를 주고 남아 있는 기간 그러니까 PT 면접을 실제로 볼 때까지 그 코딩 테스트 발표 후부터 면접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될 텐데요. 요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어떤 그 발표 결과물을 만들어서 요거를 제출을 하면 이제 그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PT를 하거나 심층 면접, 실무 면접을 보게 되는 이런 구조를 거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남아 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좀 특징적인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1차 면접 때는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실무적인 역량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분야에서 이제 과제가 주어질 건데 코딩 테스트 문제가 그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주어질 건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으로 어떻게 발표 내용을 만들어내냐, 결과물을 만들어내냐 이런 어떤 실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과제가 미리 주어진다. 이게 사실 뭐 벼락치기가 가능한 그런 질문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준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참고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좀 어떤 과제들이 나왔나요? 요번에
일반 신입 바로 지난 작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신입 행원을 채용할 때 그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고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취준생 입장에서 취업에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원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별화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크게 바람직스럽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네. 과거에도 이 국민은행이 어쨌든 적이 있었냐면 한 7, 8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을 때 그 지원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죠. 이때 인문학 서적을 책 제목을 한 30권을 주고 이 중에 읽었던 책을 체크하라. 나중에 면접 때 질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도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12년도, 2013년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요새 책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냐라고 하면 없다가 99%입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이 책을 안 읽은 책을 30권을 주고 그것도 책이 되게 두꺼운 인문학 책이란 말이죠. 네.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10권씩, 15권씩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서류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가 덜커덕 나니까 붙었단 말이죠. 네.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면접 때 그 책을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 학생들은 서류 전형 결과 발표 나고 이제 면접 갈 때까지 이 책 15권을 다 읽어내야 되는 아이고.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때 한 7, 8년 전에도 국민은행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도 이 상황도 제가 그 상황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우리 국민은행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시간을 주고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면요. 어떤 학생들은 혼자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과제를 만들어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학생들은 선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사람들은 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내더라도 어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가 과연 우리 평가하는 저도 뭐 채용을 담당했습니다마는 평가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취준생들에게 평가를 할 때는 당일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취준생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들의 어떤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번 채용을 보고 좀 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뱅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기업에서도 한번 고심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에서 IT와 데이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은행 채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또 IT 분야만 채용을 했었거든요. 이런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IT, 데이터 이쪽 부문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16년도 정도부터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 바둑,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와 4대1로 바둑 대결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금융업에서는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은행원의 반은 없어질 것이다. 또 앞으로는 뱅킹은 필요하지만 뱅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들이 그때 당시 글로벌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때 당시 2016년도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2016년도 당시에는 설마 그럴까? 설마 그 정도까지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뱅킹은 필요하되 뱅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방향성인데 이번에도 이제 데이터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뽑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나 어떤 우리 디지털과 관련해 가지고는 금융 쪽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넘어가듯이 한 벽을 딱 넘으면 그냥 이 방은 디지털 방이다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은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진화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은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권 취중을 해보시면 은행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뭐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신용 평가, 신용 등급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것인가, 또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진화가 계속되어가는 이 과정인데 이 진화의 끝이 과연 어딘가라고 하는 건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지금 현직자분들도 모릅니다. 현직자분들도 모르는데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나중에 당신은 그러니까 지원자는 은행에 들어와서 이 데이터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지원자들이 뭐 제가 면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저는 제가 가진 이 데이터 쪽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인문학적 역량 그래서 저 이 융합적 역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고 또 신용평가를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잘하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할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분야의 끝은 어디일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은행에서 활용이 될지 금융에서 활용이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요. 이거를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디지털 금융 또는 데이터 금융 또는 데이터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 자료, 보고 자료, 이런 보고서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고 하다못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라도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디지털 분야에서 진짜 좀 끝은 아니더라도 조금 중간 단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채용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점점 우리 디지털 쪽이 늘어나고 신입행원 쪽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에 맞는 답도 못 드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 쌤이 많이 상담하시면서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시 채용의 경영관리 전문가 채용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경영관리 전문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우리 취준생 대부분의 취준생들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정 조건을 3가지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관리 전문가로 들어가신다면 일정 기간은 일단 먼저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실 겁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계속 이제 관련된 부서로 가는데 주로 경영기획 아니면 경영지원입니다. 경영기획이라고 하면 뭐 재무기획, 전략기획, 경영기획, 뭐 자금기획 뭐 이런 쪽이고요. 경영지원 쪽은 인사, 법률 이쪽입니다. 뭐 제가 있었던 인사도 경영지원 기능이었겠죠. 자, 그래서 영업점에 잠깐 근무하고 계속 이제 장기간 이쪽 분야에서 근무할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3 조건에 맞아야 되죠. 뭐 석사 출신이라든가 3년 이상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경력이 있죠. 자, 그 경력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도 좋은 국민은행에서 오랫동안 잘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